드디어 동영상을 업로드했어요. 1시간씩 14개. 지금까지 한번 다 올려놨고요. 채널은 똑같아요. 동네 학원 일기강사로 해놨어요. 지금 삼각대가 좀 짧아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이즈를 몰라서 주문을 못했거든요. 오늘 재서 다시 긴 걸로 해서 보기 좀 더 편하게 할 생각입니다. 네, 저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강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강씩 올라가겠죠. 근데 내용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 주제를 못 써놨단 말이에요. 대충 파악해서 간략하게로 적을게요. 뭐 예를 들면 3강, 현금, 가부족 이런 식으로. 그걸 못 따라놔가지고 일단 그냥 급하게 올리기만 했어요. 올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커말 2급도 올릴 거거든요. 그 수업도 하니까 그것도 몰래 보시면 됩니다. 네, 멘토한테 말하면 안 돼요. 네, 커말 2급 추천하면 2급은 원래 독학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제 거 들으시면 돼요. 네, 진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외화 이어서 볼게요. 외화는 좀 구조가 복잡했는데요. 뭐 하던 거니까 전체적인 틀을 다시 좀 잡아보면 저번 시간에 29분까지 했잖아요. 총 주제가 3개 있다고 했거든요. 3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거래가 시작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얘는 당연히 외상거래입니다. 두 번째가 외화 환산 평가죠. 이게 평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화를 평가하는 개념이고요. 3번이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1, 2, 3번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럼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문제들이 27번 문제가 1번이었죠. 번호랑 좀 매칭을 해보면 27번 문제는 거래 시작입니다. 거래 시작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28번, 29번 문제 28번이랑 29번 문제는 12월 31일이죠. 그래서 평가 외화 환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8번, 29번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 주제별로 그 날짜가 각각 있는 거예요. 날짜가 하나, 둘, 셋. 그럼 거래가 시작하는 문제는 날짜가 하나. 그러니까 환율도 하나인 게 원칙이죠. 물론 같은 날에 환율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하루의 환율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나오면 12월 31일에 평가를 냈다는 소리는 거래가 시작한 적이 있으니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럼 2번 문제가 나왔던 소리는 당연히 1번이 나왔으니까 2번이 나왔던 소리입니다. 그럼 환율이 2개가 나오겠죠. 비교를 하겠네 그럼. 그래서 비교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개념이 거래가 시작할 때 받을 돈이면 자산이잖아요. 받을 돈이면 자산, 뭐 채권이라 보셔도 되고 자산 채권, 줄 돈이면 부채죠. 부채 채무. 일단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또 둘 다 환율이 오를 때, 환율이 떨어질 때, 환율이 오를 때, 환율이 떨어질 때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있어. 받을 돈이 있는데 환율이 올라. 그럼 돈 더 받겠죠. 기분 좋아. 받을 돈이 있는데 환율 떨어져. 기분 나쁘겠죠. 돈 덜 받을 테니까. 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 오르면 기분이 안 좋겠죠. 부채가 있는데 환율 떨어지면 기분 좋다. 뭐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결론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랑 비슷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단순히 자산이어서 오르고 내리고밖에 없었는데 얘는 부채라는 개념도 들어가니까 반대 개념도 추가되니까 더 어렵죠. 네, 전반적인 특징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할 차례인데 30번은 9월 20일이잖아요. 일단 평가는 아니겠지.
9월 20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날짜가 12월 31일이 아닌 경우는 12월 31일이 아닌 경우는 거래가 시작되거나 거래가 끝난 거겠지.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9월 20일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고 돼 있잖아요. 거래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시작됐을 때 외상 매출금이 생겼겠잖아요. 이걸 회수하면 거래가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번이 나왔던 소리인데요. 이제 3번이 나오려면 또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2번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1번을 거쳐서 2번이 온 거잖아요. 근데 거래가 끝났다는 거는 얘도 거래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가 시작이 되고 외화 환산을 하고 거래가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월 31일 없이 거래 시작, 거래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평가는 당연히 시작 평가밖에 없죠. 물론 길면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1년 지나버리면 그런 거 잘 안 되니까 외상을 막 2년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거래 시작 끝 아니면 환산 끝 이렇게 간다. 3번으로 보이면 그 날짜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번호를 이제 써놓는 건데, 그러니까 27번 문제는 1번 하고 끝났죠. 거래 시작 끝 이렇게 됐고, 28, 29는 1번, 2번이죠. 1번에서 2번으로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30번의 번호를 찾아라 이건데, 30번은 9월 20일 그리고 선적일자 9월 10일 돼 있죠. 선적은 배에다 물건을 실었다. 그러니까 수출일자거든요. 선적일자가 수출 괄호 열고 선적일이라고 써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적일이 수출일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9월 10일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9월 20일에 끝났다. 이 말은 평가가 없네.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얘는 1번, 3번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호를 써놓으면 나중에 요약할 때 좋겠죠. 그러니까 이 30번 문제는 1번, 3번이니까 당연히 환율이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1번, 3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1번, 3번의 환율만 나오겠죠. 그럼 두 개 비교하면 끝나요. 네, 1, 2,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1, 2, 3이면 환율 3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건 두 개란 말이에요. 몇 번이겠어요? 2번, 3번이겠지. 그럼 1번 X표 치고 2번, 3번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 개념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할 때도 나왔어요. 3개가 있으면 시간 순서대로 3개가 있으면 첫 번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틀을 이해를 해야 고를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은 1번, 3번이니까 고민할 게 없죠. 1번, 3번만 나오니까 두 개 비교하면 되지. 네,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날짜도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일이 1번인 거고 9월 20일이 3번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면 그 단기 매매 증권이랑 비교했을 때 1번의 거래 시작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 2번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다. 3번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면 평가랑 처분의 가장 큰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한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에 샀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를 했는데 1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10만 원만 적죠. 100은 적혀 있으니까 100인데 110이 됐다는 소리는 10만 원이 플러스 돼서 잔액이 110이 된 거잖아요. 저절로. 그리고 나서 이거를 120에 팔았다 해볼게요. 그러면 장부에 110이 써있죠.
그럼 110을 보내주고 120을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차이. 이때 평가는 차액만 구하죠. 100이 어떻게 110이 됐는지 차이만 구하잖아요. 차이만. 근데 거래가 끝나는 경우 110이 된 걸 120에 팔면 110을 보내고 120을 들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총액으로 가지. 총액. 110 나가고 120 들어왔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처분을 할 때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장부에서 돈을 뽑아버려야 되니까.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럼 얘도 똑같지 않겠어요? 12월 31일은 차이만 구했죠. 저번에 풀었을 때. 그럼 처분하면 거래가 끝나면 총액을 쓰겠지. 그럼 이때 1, 2, 3번이면 2번의 장부 금액을 빼버려야겠죠. 근데 얘도 평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100을 120에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100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부 금액 개념은 기본적으로 원래 중요한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1200원짜리를 1250원에 판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식으로 환산하면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만 달러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3만 달러는 3만 주. 3만 주 샀다. 얼마에? 그러니까 1200원. 그럼 1200원에 3만 주 산 거를 1250원에 팔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완전 똑같아요. 그럼 답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 대신에 외상 매출금이 나가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요. 외상 매출금 총액을 빼버려야 된다 했어요. 총액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외상 매출금의 금액은 3만 주 곱하기 1200이잖아요. 3만 곱하기 12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600만 원이겠네요. 3600만 원. 결과는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니까 거래처는 챔프고요. 챔프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1200이 사라지냐라고 하면 1200으로 적어놨었으니까. 그럼 1200밖에 못 없어지지. 그럼 없어지는 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자산의 감소. 그럼 이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하니까 보통 예금으로 가나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3만 주는 안 변해요. 3만 달러는 안 변하는데 1250원 맞죠? 총액을 쓰잖아요. 총액. 3만 달러 곱하기 1250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3만 달러는 똑같아요. 1250원이냐 1200원이냐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랐네요. 기분이 좋겠죠? 뭐 얼마나 좋을지 찾아볼게요. 50원 좋잖아요. 50원 50원 올랐는데 3만 주 올랐죠. 그러니까 3만 곱하기 50만큼 좋네. 그럼 자리가 오른쪽이 비죠. 왼쪽이 숫자가 더 크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써주면 돼요. 3만 곱하기 50. 곱하기 50입니다. 3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기분 좋죠? 기분이 좋은데 왜 좋냐 하면
저번 시간에는 외화를 환산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평가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거면 얘는 거래가 끝나서 좋다. 얘는 외환 차익입니다. 외환 차익. 자, 거래가 끝나서 차이가 났다 이 말이지.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외환 차익입니다. 외환 차익. 그러니까 얘가 처분이익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랑 같아요.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진짜. 수익입니다, 수익.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아는 거랑 연결을 해보면 단기 매매 증권 1200원짜리 3만 주를 1250원에 팔았다 이렇게 하면 외상 매출금 대신에 단기 매매 증권 보통 예금은 똑같죠? 처분이 똑같아요. 원리 자체는 똑같지. 근데 하는 게 다르니까 이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풀면은 계속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연결해서 푸시면 돼요. 진짜 특히 주식이랑 비슷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랑. 왜냐면 지금 이게 그 외환 차익이 거래가 끝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수익이 맞아요. 진짜 돈을 벌었거든. 진짜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그 답 적어놓은 거 있죠. 28번, 29번 보면은 외화 환산이익 있잖아요. 거기 밑에 뭐라 써있나 봐봐요. 안 써있나요 뭐? 수익 써있지 않아? 수익? 그럼 외화 환산이익은 평가이익인데? 맞죠? 평가이익이죠? 그럼 평가는 원래 뭐라 그랬죠?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기억이 죽어버릴 거예요. 지금 심폐소생 한번 할게요. 2페이지 잠깐 가보겠습니다. 2페이지. 공부를 하면서 이 경험을 계속해야 돼요.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10번, 11번 한번 보세요. 2페이지 10번, 11번. 평가 손실인가? 평가 손실 써있죠? 비용이라고 써있나요? 원칙은 뭐라 써있죠? 자본 마이너스라고 써있어야 되는데 평가는 자본입니다. 왜냐면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지금 팔면 이 정도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거든.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자본입니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 예외라 그랬잖아요. 그 왜 얘는 예외냐? 단타니까 얘는 어차피 팔 겁니다. 그냥 팔았다고 해주시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평가도 처분이랑 같게 해달라고. 나 어차피 금방 팔 거니까. 그래서 예외가 하나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자본인데 수익 비용이 예외다 하나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넘어옵니다. 5페이지로 5페이지. 5페이지에 28, 29 있죠? 외화 환산 이익 써 있죠? 그럼 밑에 수익 써 있잖아요. 그럼 얘도 예외인가? 이렇게 와야 되죠. 외화 환산도 평가라니.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벌써 두 개가 나왔어요. 외화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도 예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지. 그러니까 평가는 자본인데 예외가 두 개 있거든요. 이미 다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써둘까요? 기록으로 남겨야지. 찍고 있으니까. 평가 손익이라고 할게요. 평가 손익.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얘는 평가 이익이면 자본 플러스죠. 평가 손실이면 자본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 예외 있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수익으로 가버리죠. 수익. 자본 마이너스 대신에 비용이 돼버리고, 비용 플러스 비용 발생. 비용은 발생 자체가 마이너스니까요. 예외가 있는데 두 개 있어요. 두 개.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는 일단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랑 외화 환산 손익.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심화 내용인데요. 그냥 찍고 있으니까 기록 남기려고요. 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예외네. 특이한가 보다 정도로. 예외 두 개 맞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 똑같은 거지. 예외인 것까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죠. 엄청난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환 차익이 얘는 처분 이익이랑 똑같은데 얘는 맞죠? 수익 맞죠? 네, 수익 맞아요. 그러면 30번은 좀 쉬운 문제인 거죠. 되게 간단한 편입니다. 1200원짜리를 1250원에 팔았다. 그럼 이제 31번으로 가볼까요? 난이도를 살짝씩 높이는데 31번 10월 7일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날짜가 3개 써 있죠. 그럼 이게 몇 번 패턴인지 한번 볼게요. 선적일자 9월 23일이죠. 이게 거래 시작이거든요. 9월 23일. 아까 선적일자 나왔죠. 30번에서. 아, 얘가 1번이구나. 그리고 도착일자 9월 28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10월 7일이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데? 도착일자가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착했다고 돈 주나? 아니죠. 그냥 도착하면 도착한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도착일자 X. 왜 넣었을까요? 도착일자를? 네, 틀리라고요. 모르면 틀리세요 하고 넣은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푸니까 이거 이딴 거 왜 넣었지? 그래서 한눈에 보시라고 30, 30을 같이 넣었거든요. 30번이 쉬운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31번을 대비해야 되는 것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공부할게요. 그러면 9월 28일 환율도 같이 X표 치면 되죠. 쓸 일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비교해서 하나 더 써볼게요. 수출 신고일 이것도 하나 써줄게요. 수출 신고일. 수출 신고일. 여기는 도착일자가 나왔고요. 이거를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 무역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딱 생각을 해보는 건데 수출을 하고 싶어요. 그럼 냅다 물건 실어서 수출하나? 일단 뭐 신고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 수출하겠습니다. 아 하세요 하면 물건 싸올게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수출 신고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단 말이에요. 나라에 신고하고 뭐 어디다 하지 뭐 세관에 하지 않을까요? 그럼 수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선적을 하잖아요. 근데 수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고하고 물건 안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배에다 물건 쌓아야 아 얘가 수출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란 거지. 그러니까 수출 신고일 나오면 그럼 어떻게? 무시하면 된다. 수출 신고일 나오면 무시해 주세요.
어쩌라고 하고 x표 치면 된다. 왜? 우린 선적일만 보면 되니까. 배에다 물건을 실어야 제가 수출을 한다. 신뢰가 가겠죠. 말만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선적을 하고 도착을 하겠죠. 도착은 어쩌라고 도착했다고 뭐 돈을 달라고 돈. 도착 일자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출 신고일이랑 도착 일자는 나오면 바로 제끼세요. 물론 도착일에 입금을 받았다 이러면 같은 날이 되는 거지만 도착일이 별개로 있다면 의미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모든 상황을 다 외워야 돼요. 모든 상황을. 그러면 좀 힘들겠죠. 그러면 이때 9월 28일 거 제꼈죠? 그럼 30번이랑 똑같아지지. 그럼 이때는 1200원짜리 주식을 3000주를 샀는데 1400원에 팔았어요가 답이죠. 왜냐면 얘도 자산이잖아요. 부채면 방향이 바뀌겠지만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포맷이 똑같죠? 방금 문제랑 이익인 것도 아예 똑같고요. 왁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왁구가 똑같은 거는 지금 막 허겁지겁 쓸 필요 없죠. 복습할 때 그냥 똑같다고 했으니까 차분히. 그러니까 좀 그 제가 찍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 적느라 설명 못 듣는 게 엄청 손해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안 볼 거 알긴 아는데 그냥 안 볼 거잖아요. 그래도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둘 다 못하니까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을 들어라 이거예요. 왜냐면 받아 적는 건 영상 보고 막 중지했다가 재생했다 할 수 있잖아요. 31번은 이렇게 안 풀겠다는 소리죠. 뭐 똑같으니까. 푸는 법 아시겠죠? 자리는 3000 곱하기 1200 이렇게 쓰고 3000 곱하기 1200 여기는 3000 곱하기 1400이겠죠? 그럼 뭐 3000 곱하기 200 나오겠네. 이렇게 풀면 된다. 응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구하는 법은 알겠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환율이 진짜 환율, 가짜 환율이 있다 했죠. 우리 입장에서 달러를 살 때 팔 때, 달러를 살 때 팔 때 뭐가 비싸죠? 살 때가 비싸죠. 왜냐면 쟤도 장사꾼이니까. 살 때 환율, 그리고 팔 때 환율, 이게 진짜 환율이랬죠. 그 중간에 있는 거 기준 환율, 가짜 환율 이랬죠. 이걸 다시 정리해 봅시다. 살 때, 팔 때는 진짜 환율. 왜냐면 이 환율대로 사고 파니까요. 기준 환율은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요걸로 환산 못하죠. 환전 못하죠. 얘 가짜잖아요. 자, 문제를 좀 풀었으니까 다시 해야 될 게 뭐냐면 27번부터 다시 가서 이 환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찾을 거예요. 다시 27번 가볼게요. 자, 27번에 얘는 거래가 시작이니까 환율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환율은 11원이었어요. 100엔당 1100원이지만 환율은 외국 화폐 1단위당 우리나라 돈 가치죠. 그럼 1엔당 11원이죠. 그러니까 환율은 11원이에요. 그럼 이때 이 환율이 진짜냐 가짜냐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대. 근데 이게 N화 40만엔이 입금됐을 수도 있고요. 원화로 지가 바꿔서 입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 근데 이 100엔이 1100원이다 앞에 대고객 메인율 써있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환율 검색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진짜 환전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하드코어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문제만 풀고 환율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격증 시험은 난이도가 너무 낮다예요. 인생에 비해서. 그래서 좀 빡세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8번은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1번, 2번 패턴이었죠? 환율 두 개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거가 1억 3천만 원이 10만 달러라고 돼 있죠. 그럼 이래서 환율이 1,300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300원이 진짜냐 가짜냐? 잘 생각해봐요. 외상 매출금이라 써있지.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 때 팔 때 환율로 적었을까? 기준 환율로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배에다 물건을 실으면서 돈을 받고 싶은 거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이버 환율 쳐가지고 오늘 기준 환율이 1,300원이네. 그럼 오늘 받으면 한 1,300원 받는 거네? 이랬을 거 아니냐고. 맞죠? 이게 납득이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라 써있는 순간 진짜 환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에 비해서 27번은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지. 상황 이해되시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만 맞히고 쑥 넘어가지 말고. 그럼 28번에 1,300원은 가짜 환율로 밝혀졌습니다. 기준 환율이란 소리고요. 그러면 28번에 환율 또 나오죠. 1,280원. 얘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오늘 돈 받았나요? 오늘 받으면 얼마일까? 이거죠. 그럼 네이버 검색해보겠지. 네이버 검색했는데 1,280원 써있죠. 아, 오늘 받으면 이 정도구나. 가짜 환율이지. 알겠죠? 이게 공부지. 답 맞추고 넘어가는 거는 솔직히 그 난이도는 쉬워요. 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네이버 환율 치면 환율이 5개 나온다. 1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8번은 외상 매출금 평가면 가짜일 수밖에 없지. 처음에 거래도 돈 못 받았고 오늘도 평가잖아요. 평가는 무조건 가짜 환율이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평가는 당연히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뇌피셜이잖아요. 그냥 지금 받으면 이 정도네. 뭐 이런 느낌? 뭐 오피셜이긴 한데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28번을 제대로 이해하면 29번은 똑같죠? 외상 매입금 평가 가짜지. 돈 안 줬고 아직도 안 줬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을 따로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솔직히 전산 자격증은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30번 문제. 30번 9월 10일 선적했죠? 외상 매출금 써있죠? 9월 10일 환율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 근데 오늘 9월 20일이죠? 그럼 이거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 진짜지. 받았잖아요. 별로 안 어렵죠? 저는 확신합니다. 환율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럼 31번 환율은 31번은 도착 일자는 애초에 제꼈죠. 얘는 궁금할 이유가 없는 거야. 도착 일자는. 선적 일자는 외상 매출금 써 있으니까 가짜고. 오늘 10월 7일에 입금 됐죠. 환전되어 입금됐죠. 진짜는 여기선 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물론 환전하면 환전 환율이겠지만 그 개념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율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2번.
22번은 7월 22일이네요. 평가는 아니겠죠? 그럼 돈을 받았대요. 두 번째 줄 보니까 7월 22일에 두 번째 줄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끝난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밑에 날짜가 3개 나왔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좀 매겨볼게요. 19년 12월 5일이 제일 빠릅니다. 19년 12월 5일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19년 12월 31일이 있네요. 2번이겠죠? 그리고 20년 7월 22일이 3번 아니겠습니까? 1, 2, 3번 나오네요. 뭐가 하나 필요가 없겠죠? 뭐가 필요가 없을까요? 12월 5일 게 필요가 없겠네.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했을 때 단기매매증권 취득, 단기매매증권 평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취득 금액이 왜 필요하지? 평가가 이미 끝나버렸을 텐데, 평가한 금액으로 적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1번에 X표를 치고 12월 5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엔 1,100원으로 썼겠죠. 근데 12월 31일에 1,150원으로 바꿔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힌 금액만 쓰면 되지. 그래서 1, 2, 3번이 나오면 1번은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고요. 그럼 두 개 비교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진짜 가짜 환율 찾기. 12월 5일의 환율은 가짜였겠군요. 외상으로 줬으니까 지금쯤 이 정도 받겠네 라고 했을 거고, 그러다가 12월 31일에 평가를 한 것도 가짜겠죠. 아, 오늘 받으면 이 정도구나 하다가 7월 20일에 진짜 받았죠? 진짜 환율, 이런 느낌인 거지. 거래 끝나면 진짜 환율이겠지. 평가는 가짜 환율이구나. 네, 이것도 또 외우는 게 아니라 이유를 생각하면 안 외워도 되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왜냐면 회계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회계는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 세법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를 이해해놓고 세법을 외워도 머리가 아픈데, 회계부터 외우려고 하니까 세법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공부를. 외화까지 다 봤어요. 붕대는 알아서 할 수 있죠, 이제?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을 적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고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뭐 틀은 다 잡아드렸고 영상에도 다 남아있으니까 볼까요, 여러분? 볼 거예요? 시험 전에 보겠지? 좀 틈틈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시면 좋긴 한데. 자, 그러면 외화, 채권, 채무도 끝냈고요. 외화 부분은 복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 다른 주제도 똑같긴 한데 누적 복습을 계속 해주세요. 이게 기억력 문제 때문에 오늘 한 걸 내일 하면 기억이 좀 달라잖아요. 시험 전에 보면 난리가 없어요. 그냥 처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뭘 했는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유동자산을 처음에 하기로 했어요. 유동자산은 이미 현금이거나 내년까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해요. 현금이거나 현금화가 가능한 거, 내년까지. 그래서 이 안에 당좌자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아직 하진 않았죠. 유동자산은 딱 두 개입니다. 근데 재고자산은 목적이 판매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재고자산은 판매라는 활동을 거쳐서
내년까지는 현금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인 거죠. 빨리 팔아야겠죠, 당연히 물건을. 그럼 그에 비해서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 중에 재고 자산이 아닌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구난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순서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 했던 게 현금. 현금은 수표까지 플러스가 되는 개념이었죠. 수표라는 계정 과목은 없었어요. 수표는 그냥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편입이 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현금을 먼저 했으니까 저절로 현금 과부족이 같이 오지. 이렇게 왔고요. 처음 했잖아요, 현금 과부족. 수표는 좀 주제라고 하기가 좀 민망해서 따로 해놓진 않았고, 나왔을 때 설명을 드렸고, 수표가 만약에 정리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블로그에 진짜 수표를 따로 해놨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기도 있어요. 자, 1번 현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순서가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잖아요. 그래서 현금 다음이 단기 매매 증권이었어요. 빨리 팔 목적의 유가증권이었죠. 정확하게는 뭐였더라, 단기 투자 자산인가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냥 우리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계정 과목 위주로만 그냥 대충 느낌 오시죠? 현금 다음에 주식을 한 거예요. 주식 팔면 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금전채권이죠. 금전채권. 금전채권에는 매출채권, 기타채권이 있었다. 근데 매출채권, 기타채권에서 다룬 게 한국 거였거든요. 한국 돈. 근데 외국 돈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외화를 더했죠. 외화도 있을 수 있지. 외화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채권이라는 애가, 채권은 제가 청구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금전채권은 돈 내놔. 이거 돈 내놔라. 그럼 돈 내놔라 하는데 돈 안 줄 수도 있죠. 배째 안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채권의 한계야. 안 줄 수도 있지. 그럼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금전채권은 필연적으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걸 대손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손. 그럼 채권을 배웠으면 당연히 대손이 나온다. 외화도 뭐 마찬가지죠. 외화. 돈을 못 받는 걸 대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그 외화 같은 경우는 대손 이슈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만약에 내가 미국에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그 은행한테 보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마트에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월마트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한테 조인해가지고 뭐 서류를 줘. 그래서 이 BO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월마트가 돈 안 갚으면 내가 줄게. 난 이 서류를 받아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외화가 이렇게 대손 뻥날 일은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파산 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슈를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제가 대손인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좀 쉬다가 대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